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 벽돌 쌓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벽돌 쌓기 부분, 그게 첫째, 규준틀 세우기 나오는데, 자, 규준틀은 정확한 위치에, 자, 건물이나 또는 창호나 문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설치하기 위해서, 벽의 길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을 정확히 설치해서 이 규준틀을 설치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거기 해놨죠. 규준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도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벽돌의 마름질. 자, 벽돌의 마름질이라는 것은 보통 벽돌은 온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이 벽돌을 갖다가 가공 절단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벽돌을 가공할 때, 그것은 이제 벽돌의 마름질이라고 칭합니다.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을 마름질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만 보시면 반토막은 보통 이 벽돌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됩니다. 네. 자, 이 벽돌에 이제 길이가 있을 때 직각으로 자르면 이렇게 길이 직각 방향으로 짜면 토막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반토막은 2분의 1 토막 개념이 반토막이죠. 2분의 1 토막. 이것이 반토막 개념이 되는 거고 2분의 1 토막. 반토막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2호 토막이다. 7호 토막이다. 자, 그러면 길이 직각 4분의 1 토막 개념이, 자, 4분의 1 토막, 바로 0.25가 되겠죠. 그래서 0.25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래서 2호 토막이라고 칭하는 거고, 그러면 7호 토막은 4분의 3 토막 되는 거죠. 4분의 3 토막. 0.75에서 유래돼서, 자, 7호 토막이라고 불리는 거면 0.75, 75%, 그래서 7호 토막, 2호 토막, 이렇게 보통 명칭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2호 토막이나 이런 7호 토막은 쌓기 방식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반절이라는 것은, 자, 반대로 하면 절반이죠. 절반. 자, 그래서, 자, 이 벽돌이 있을 때, 벽돌의 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절반. 이 개념이, 자, 반절입니다. 반절의 개념인데, 거꾸로 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막은 길이 직각으로 절단한 경우고, 그 다음에 반절은 같은 길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절반을 반절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줄루는 재료와 재료 사이,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가 이 줄눈 부분이 됩니다. 그럼 보통 줄눈은 가로 줄눈, 세로 줄눈. 자, 이거는 쉽게 이거죠. 수직으로 갔느냐, 수평으로 갔느냐, 여기에 따라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막힌 줄눈, 통줄눈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 세로 줄눈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 이 수직 줄눈, 세로 줄눈이 어떻게 시공이 됐느냐. 세로 줄눈, 이 수직 줄눈 여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죠. 수직 줄눈을 어떻게 해주냐에 대해서. 그러면 이 막힌 줄눈 개념, 그래서 이 막힌 줄눈이, 자, 나오는데, 이 막힌 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아닌 개념을 우리가 막힌 줄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줄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럼 막힌 줄눈이 되면 위에서 하중이 작용이 되면 하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하중이 분산되죠. 그래서 이 하중 분산 효과를 가지죠. 이 막힌 줄눈이 하중을 갖다가 분산을 해줍니다. 하중 분산을 해준다. 그러면 자,
하중이 분산되고 부재 내부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은 응력이고, 그러면 응력 분산 개념이 되겠죠? 응력 분산 되고, 그리고 집안에서 섬에 오른 습기를 방지해 줄 수도 있죠? 그럼 방석. 근데 주 목적은 사실 이거죠? 하중 분산, 응력 분산 개념으로 막힌 줄눈을 세로 줄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통줄눈 개념은 이것이 통줄눈 개념이 되겠죠? 통줄눈은 자, 이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인 개념을 통줄눈이라 하죠. 그래서 하중이 작용됐을 때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통줄눈입니다. 그래서 세로 줄눈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다. 일직선상이 아니면 막힌 줄눈,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면 통줄눈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벽돌벽이나 블록벽 어떤 전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벽의 시공은 막힌 줄눈으로 공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그러면 이 줄눈은 기본적으로 자, 표준 기준을 잡고 있는 줄눈은 자, 어떤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이 없는 한 줄눈의 크기는 보통 10mm, 바로 1c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그만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하 벽돌만 6mm가 되고 나머지는 기본 10mm가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벽돌 쌓고 난 후에 보통 이제 치장줄눈을, 붉은 벽돌일 때는 치장줄눈을 하겠죠. 그래서 외관에서 줄눈이 보이는 줄눈을 우리가 치장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장줄눈은 그 형상입니다. 형상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생긴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칭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자, 이 붉은 벽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붉은 벽돌이 있을 때, 자, 공사 이제 쌓아놓게 되면 이 모르타르가, 일반 모르타르가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죠. 보기가 안 좋아요.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줄눈 파기를 합니다. 파냅니다. 파내고 나서 여기 새로 이렇게 줄눈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색소도 넣고 이렇게 이제 방수제도 넣고 이제 새로 줄눈하는데, 여기 요렇게 됐느냐, 이 벽돌 벽면하고 같이 갔느냐, 아니면 약간 들어왔느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것이 평줄눈이고, B는 평줄눈 개념이고, A는 민뜻한 거는 민줄눈입니다. 그래서 평줄눈이라는 여기 평평하다는 거다. 줄눈볼이 평평해서 평줄눈이고, 그럼 이 벽돌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평줄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직선상이면 민줄눈입니다. 그래서 A가 민줄눈이고 B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평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공사하기 쉬운 줄눈이 바로 평줄눈이에요. 이 B가 가장 일반적인 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줄눈이 시공이 용이합니다. 자, 그런데 C 보시면 C가 보통 둥근 줄눈이죠. 둥근 줄눈하고 볼록 줄눈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둥근 줄눈입니다. 둥근 것은 둥근 줄눈 개념과 이 볼록 줄눈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둥근 줄눈은 요 내부에서 안에서 둥글어야 돼요. 여기 이제 둥근 줄눈이고, 이거는 형태가 모양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치장 줄눈은 모양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된 요거 개념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볼록 줄눈은 여기에서 돌출한 겁니다. 밖으로 튀어나가면 이게 볼록 줄눈입니다. 볼록이고, 그래서 여기 둥근 줄눈, 이거는 볼록이고, 이거는 볼록 줄눈이고요. 이것이 둥근 줄눈 형태는 요 내부에서 평상태가 아닌 동그면 이건 둥근 줄눈. 반대로 오목하면 오목 줄눈 개념이.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것이 여기에 대해서죠. D를 보시고 D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죠. D 줄눈이 자 벽돌이 있을 때 붉은 벽돌이 여기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줄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파내고 여기다 줄눈을 했는데 여기 이제 빗줄눈이죠. 구석기한 빗살무늬죠. 빗방향으로 이 줄눈을 했다고 해서 이 빗줄눈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빗줄눈이 사실상 이런 구조적이나 이 방습상, 이 방수상 가장 유리한 거죠. 방수상 가장 유리한 줄눈이 바로 이 빗줄눈이 이렇게 처리해 준 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 방수상 가장 유리한 줄눈이 바로 빗줄눈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거나, 반대로, 요거는 이제 빗줄눈이면, 이렇게 되면 엇빗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벽돌이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경사진 거, 이런 형태로 한 것은, 이거는 엇빗이고요. 그러면 엇빗은 방수상 불리하죠? 빗물이 타고 들어와 버립니다. 얘는 빗물이 흘러다 똑 떨어져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빗줄눈이 방수상 가장 유리한 줄눈이고, 엇빗 이런 것은 불리합니다. 아니면 이제 볼록줄눈이나 이래 툭 튀어게 내민 줄눈 형태, 이런 것은 방수상 불리한 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하실 거는 이겁니다. 보통 방수상 유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방수상 유리한 것이 바로 빗줄눈이 가장 유리한 측면이 된다.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공사는 편안한 것이 보통 평줄눈이 제일 편합니다. 시공이 용이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벽돌 쌓기 이제 기본 쌓기 개념. 자, 이 기본 쌓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벽돌을 봤을 때, 자, 이 인면상 표현입니다. 벽돌 벽면에. 그러면 벽돌의 길이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고, 마구리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쌓아주면 벽돌 인면상 벽면이, 그럼 이거는 마구리 쌓기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세워서 쌓으면 세워 쌓기고, 이렇게 하면 옆세워 쌓기라고 칭합니다. 그것이 기본 쌓기 개념입니다. 기본 쌓기는. 자, 그리고 이제 벽돌벽의 이제 두께를 나타낼 때, 자, 이 벽돌벽의 이제 두께. 벽돌벽의 두께를 나타낼 때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벽돌벽의 두께는 벽돌에 이제 길이가 있고, 너비 있고, 두께가 있을 때. 그러면 이 길이 부분을 보통 두께로 표현할 때, 이걸 1빗 두께라고 합니다. 1.0빗 두께, 이만큼의 두께를 1.0빗 두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마구리와 관련, 너비와 관련된 이 부분의 두께. 그래서 이걸 0.5빗 두께라고 하는데, 벽체 두께는 0.5빗, 0.5빗는 1비의 절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0.5빗 너비 마구리 치수가 0.5빗 벽 두께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길이가 190이고, 이쪽이 190이고, 이쪽이 90이었죠? 그래서 0.5빗 두께는 바로 90mm 9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빗 두께는 바로 19cm 190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비의 경우는 1.5빗 두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 벽돌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러면 1빗 두께, 자, 19에다가, 1빗 두께 19cm에다가 190mm에다가, 그 다음에 줄눈이 들어가게 됩니다. 줄눈은 기본 1cm죠. 10mm입니다. 10mm고, 그 다음에 0.5빗 두께 9cm를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cm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 벽돌은 간단히 얼마 두께든 관계없죠. 그래서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빗 두께다. 아니면 2.5빗 두께다. 그러면 0.5 9cm죠. 90mm고 이거 19cm고
이거 29cm이고, 이거 39cm입니다. 2.5b다. 뭐, 하면 되죠? 그러면 49cm입니다. 10cm씩 증가하면 됩니다. 3b다. 59cm 되는 겁니다. 얼마라든. 그래서, 보통 19, 29, 39 이렇게 하는데 0.5b가 9cm니까 9cm에다가 이제 줄눈 1, 그걸 기억하면 돼. 줄눈 1cm. 그럼 플러스 10cm가 계속 증가되면 되는 거예요. 자, 0.5b가 증가할 때마다 9, 19, 29, 39, 49, 59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너비가 0.5b입니다. 그래서 0.5b에다가 플러스 줄눈 하나 더 그래서 10cm씩 플러스 들어가면 벽 두께는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기준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본 벽돌 쌓기죠. 뭐, 길이 쌓기 있고, 길이 쌓기는 벽의 길이가 보이도록 쌓는 겁니다. 그리고, 마구리 쌓기는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는 게 마구리 쌓기죠. 마구리 쌓기고, 그 다음에, 뭐, 청단 떼어 쌓기라고 하는데, 뭐, 보통 청단 들여 쌓기라고도 하죠. 보통, 그래서, 뭐, 표준 시방서 이런 데서는 청단 들여 쌓기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단 떼어 쌓기. 자, 이렇게 층을 두어서 쌓는 거죠. 이렇게 층을 두어서, 이렇게 쌓는 거. 뭐, 청단, 떼어 쌓기. 근데, 뭐, 시방서에서는 이걸 청단, 들여쌓기라고 합니다. 들여쌓기. 들여쌓기라 칭하고, 청단 들여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청단 들여쌓기는, 공사를 중단할 때, 이런, 자, 벽돌벽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벽을 구성해서 방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청단 떼어 쌓기는 자 이겁니다. 자, 이 벽을 먼저 쌓고 이 벽을 쌓든지 이런 모서리 부분이나 아니면 연속 벽면을 쌓다 여기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죠. 중앙부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고 모서리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 쌓기로 가는 거예요. 기본이 원칙은 다 이겁니다. 기본이 이겁니다.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걸로 가는 거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켜글름 들여쌓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서리 부분에서 이 벽 먼저 쳐고 이 벽 썼을 때, 그러면 보통 이 중앙부의 경우는, 중앙부에서 우리가 공사를 갖다가 중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중앙부에서는, 사실, 여기에서는 연속된 벽면을 나중 쌓기해서 중앙에 떼어서 쌓으면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 청단 자 떼어쌓기 들여쌓기 있죠. 이것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청단 들여쌓기 하고 근데 이는 모서리부가 있다. 모서리부가 여기에서 한 벽면을 이걸 먼저 쌓고 이 벽을 나중에 쌓겠다. 그러면 이거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청단 들여쌓기, 청단 떼어쌓기로 가는 겁니다. 청단 들여쌓기로 가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살 때, 그러면 담당은 승인받아서 이 켜글름, 우리가 켜글름 보통 들여쌓기라고 저는 켜글름 들여쌓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들여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켜글름 들여쌓기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이 켜글름 들여쌓기인가? 자, 이렇게 벽돌을 있을 때 한 켜씩 걸러서 안쪽으로 들여서 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쌓은 것이 켜글름 들여쌓기라고 표현합니다. 한 켜씩 걸러서 들여서 쌓다. 그래서 켜글름 쌓기 또는 켜글름 들여쌓기가 그죠. 안으로 들여서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청단을 안으로 들여서 쌓다. 그래서 청단 들여쌓기. 이거는 켜글름 들여쌓기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리영상 봐도 있고, 이거는 공사 중단할 땐 기본적으로 청단 들여쌓기 형태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는 켜글름 들여쌓기도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벽돌 쌓기 이 부분은 다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러면 보실 때, 그러면 우리가 각종 벽돌 쌓기에서는 영식 쌓기하고,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식 쌓기를, 하란식 쌓기를 조금 비교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 구조적인 측면은 영식 쌓기죠. 그래서, 영식 쌓기하고, 일반적으로, 하란식 쌓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영식 쌓기. 그래서, 자, English font, 영식 쌓기는 이런 형태로 보통 이 벽돌을 갖다가 쌓아줄 때, 한 켠은 길이 쌓기로 하고,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 쌓습니다. 그러면 한 켠은, 길이로 쌓았습니다. 길이 쌓기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길이 쌓기 형태를 했고요. 길이 쌓기로 갔습니다.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하면 여기 통줄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구리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요거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다른 우리가 벽돌을 써준 거예요. 이 마구리 쌓기 켜에다가 마구리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줘서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쌓기가 있고 마구리, 그 마구리 쌓기가 있으면 이쪽으로 뭐가 가는가 하면 길이가 가겠죠. 벽돌의 길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다가 요만큼 이동한 거, 요 공간에다 다른 걸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마구리 쌓기 형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영식 쌓기는 요 부분에다가 다른 것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통줄눈 발생을 방지해 마구리 쌓기 켜. 그래서 마구리 쌓기 켜에서 그냥 모서리 여기에다가 뭘 넣어준 거면 반절. 아까 절반 했죠? 반절을 한 개 넣든지 아니면 2호 토막을 4분의 1 토막인 2호 토막을 2개 넣어주는 거야. 반절은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2호 토막은 여기 2개가 들어가요. 2개 들어가는데 그래서 반절이나 2호 토막을 무슨 키에서 썼는가? 마구리 쌓기 키에서 넣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반절 2호 토막의 이것의 사용 목적은 통줄눈을 방지하겠습니다. 이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통줄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준 게 바로 영식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입니다. 가장 튼튼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 바로 영식 쌓기입니다. 영식 쌓기. 그래서 요것을 그래서 길이 쌓기 마구리를 계속 반복해 쌓는데 요 부분에다가 마구리 쌓기 키에서 얘가 들어갔어요. 길이 쌓기 키의 변화를 주지 않고 마구리 쌓기 키에서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영식 쌓기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 영식 쌓기고 그 반면에 이 하란식 쌓기, 네덜란드식 쌓기. 이 네덜란드식이 바로 하란식이죠. 하란식 쌓기. 이 하란식 쌓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가는데 요거는 다른 데에서 이제 변화를 준 거죠.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마구리는 그대로 갑니다. 마구리 쌓기는. 이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마구리 쌓기 켜고요. 그러면 이 하란식 쌓기는 네덜란드는 이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오면 통줄이 생기니까, 자, 이 모서리 부분 벽돌을 뭐 쓰는가 하면 여기에 7호 토막을 쓴 거예요. 7호 토막을 쓰고 이제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줬는데, 그러면 이 길이 쌓기 켜를 하게 되는데, 이 길이 쌓기 켜에서 요 부분의 벽돌을 우리가 전체를 적을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장을 쓴 게 아니라 적을 썼습니다. 토막 벽돌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다가 모서리 부분에 이걸 7호 토막을 써준 겁니다. 여기에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7호 토막 4분의 3토막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길이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 쌓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변화를 줘서 한 것이 바로 네덜란드식 하란식 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식 쌓기가 시공이 용이합니다. 자, 이 친호 토막은 정확히 절단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조직공들이 흑손으로 탁 칩니다. 그래서 혹시나 덜 잘렸다 그럼 한 번 더 치고 많이 잘리면 보통 7호 토막인데 0.75죠? 7할 5푼이 와야 되는데 뭐 7할이 밖에 안 나왔다 그럼 모르타로 보통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시공이 용이한 방식이 네덜란드식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식은 형식과 거의 같은데 모서리 부분에 7호 토막이 사용했습니다. 자, 7호 토막도 자, 영식 쌓기의 반절 2호 토막 사용 목적과 같습니다. 통줄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호 토막이나 반절 개념을 쓰고 있고, 이건 또 통줄름 발생을 방지해 모서리에 7호 토막만 쓴 거예요. 얘는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지만 얘는 7호 토막만 써야 되는 것이 네덜란드 하란식 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특징은 얘는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방식이지만 이 네덜란드는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네덜란드는 모서리가 이 견고한 방식은 얘입니다. 견고한 방식. 그래서 모서리가 견고하다 해서 네덜란드니까 모서리 네모라고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비교해서 접근을 해 두십시오. 모서리에 7호 토막이 오면 저거다 네덜란드식이고, 그 다음에 2호 토막이나 반절 마구리 쌓기기에서 쓰면 그것은 영식 쌓기가 됩니다. 그 점을 둘이 비교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식 쌓기가 나오는데, 이 아메리칸 본드. 자, 이 미국식 쌓기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거는 시험에 보통 타 시험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시험에도.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하시고, 미국식은 보통 이겁니다. 뒷벽은 보통 시멘트 벽돌로 해가지고, 영식 쌓기로 하고, 이제 전면 벽돌을 갖다가 적을 사용한 거죠. 치장 벽돌을 써가지고 뒤에 시멘트 벽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형태인데, 그래서 대략 5켜 정도는 길이 쌓기로 하고, 그러면 길이로 쌓는다는 것은 그죠? 이게 길이 쌓기잖아요. 5개 정도 이렇게 길이로 쌓고 그 다음 켜를 마구리 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시멘트 벽돌에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림의 미국식 그림에서 단면을 보시면 그 빗금치 놓은 것이 바로 붉은 벽돌을 의미하는 거다. 좌측에 붉은 벽돌이고 뒤에 것이 저겁니다. 시멘트 벽돌로 한 거예요. 뒤에는 영식 쌓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빗금 안 치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시멘트 벽돌로 싼 거고, 앞부분이 붉은 벽돌이라는 게 아니라 치장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벽에 맞물려 쌓여서 5켜 정도, 5켜 정도는 길이 쌓여 5켜가 나오면 이거는 미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시멘트 벽돌하고 치장 벽돌, 붉은 벽돌을 혼용 쌀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미식입니다. 미국이 저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영국에서 넘어갔던 분들이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다가 붉은 벽돌을
갖다 어울려서 우리가 만든 벽돌이라고, 쌓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식 쌓기. 이 프랑스식 불식이라고 하죠. 이 프랑스식. 이 프랑스식은 우리 통용은 이 프랑스식 쌓기라고 통용이 되고 있고, 원래는 이게 플레미어식 쌓기죠. 플레미어식, 네, 또는 플레밍식이라고 줄여서 해야겠죠. 플레밍식.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플레미어식, 플레밍식이 맞는데, 우리 통용을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죠. 프랑스, 불식, 예, 블란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불식 쌓기. 그러면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영식이나 하란식은 이걸 한 켠은 길이, 한 켠은 마구리 쌓기를 번갈아서 계속 사는데, 얘는 같은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우리가 번갈아 나오는 방식입니다. 같은 켜에서. 그러면 한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거죠. 마구리도 나오고, 그리고 길이도 나오고, 이렇게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거죠. 길이 쌓기하고 이 마구리 쌓기가 같은 키에서 계속 한 키에서 번갈아 나오는 것이 이 프랑스식 쌓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식 쌓기를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 이 단점은 뭐가 단점인가 하면, 얘는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생깁니다. 통줄론. 자, 이 통줄론이 부분적으로 생겨요. 다 전체 상황에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이 통줄론이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발생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력벽보다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장점이 외관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장 쪽에, 외관 의장 쪽에 이렇게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통줄루는 부분적으로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인면도를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단면도를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20명 조적기능사를 옛날에 20대 초반에 했을 때 그 강의할 때 보면, 그때 조적기능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쌓아보니까 내부에서 생깁니다. 이 외관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면도 바가 외관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줄로는 부분적으로 생기는데 벽 내부에서 생기는 거다. 벽 내부에서 생기는 통줄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로 약하기 때문에 내력벽에는 사용을 잘 안 해요. 내력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장적 효과, 장점이 장점이기 때문에 장점 개념이 외관이 아름다운 게 장점이니까, 외관이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니까 치장 같은 데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쌓기. 자, 내쌓기는 벽돌 벽면에서 우리가 이 벽돌을 돌출해 쌓는 것을 우리가 내쌓기라고 합니다. 내쌓기. 그래서 이 내쌓기 개념은, 자, 이 벽돌 벽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벽돌 벽에서 이 벽돌을 이렇게 돌출해 쌓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쌓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내쌓기. 자, 내쌓기는 한 번에 많이 내줄 수는 없고, 조금 내줘라. 그러면 한 켜씩 이렇게 내서 할 때는, 길이가 1비니까 8분의 1만 내주란 거고, 두 켜가 되면 좀 튼튼하니까 4분의 1비고, 근데 조금씩 내민다 해서 이걸 계속 내민다고 해서 완전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의 2배 정도, 2비 이하로 내밀어 주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쌓기는 이렇게 벽돌벽에 돌출할 때 이렇게 마구리로 내쌓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길이로 내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마구리 형태로 내쌓는 게 유리하고, 기타 쌓기에서는 무늬 쌓기, 음모 쌓기, 영농 쌓기, 여기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쌓는 거네요. 그래서 음모 쌓기는 일반적으로
45도 경사지어서 쌓는 게 음모 쌓기고, 벽돌을 음모 쌓기는 45도 경사지게 쌓는 거죠. 돌출해서 경사지게 우리가 쌓아주는 것이 음모 쌓기 개념이 되고요. 그러면 영농 쌓기는, 이 영농 쌓기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영농 쌓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자, 이런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난간벽, 일반 벽은 사용해서 안 되고 여기에 구멍을 갖다가 내어서 쌓는 겁니다. 담장이나 이런 담장이나 난간벽에 이런 장식적 효과를 위해서 보통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겁니다. 위에서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겁니다. 구멍을 내어서 쌓는 것을 우리가 영농 쌓기라고 합니다.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벽돌조의 기초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벽돌조 기초적인 측면은 벽돌로 이제 기초를 쌓겠다는 거죠. 벽돌 기초. 그러면 보통 조적조의 기초가 보통 연속 기초, 줄 기초 형태가 됩니다. 연속 기초, 줄 기초. 그러면 조적조의 벽체 밑에 기초가 연속적으로 가는 연속 기초, 줄 기초가 되는데, 이때 기초판까지 벽돌로 하는 건 아니고, 기초판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조나 또는 묵은 콘크리트조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을 보시면 벽돌 기초의 그림에서 A가 벽돌 기초에 놨고 우측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이제 줄 기초의 두 가지 형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A는 이 기초판까지는 콘크리트로 하고요. 그 위에부터는 이제 벽돌 이용해서 쌓아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기초로 했을 때는 이 푸팅 기초 넓힌 경사도가 각도가 세타 각도가 60도로 되어 주라는 거고, 그 각도 표시해 놨죠? 그림이 60도 이상으로 되어 주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밀 때 얼마만큼 내미느냐, 그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 4번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4번에서. 대략, 10에서 15cm 내밀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센치로는 10에서 15cm 정도 될 거고, 이랬을 때 이제 넓혔을 때 밑에가 보통 2배 정도 크게 해주라는 거고, 그래서 2A로 해놨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벽돌로 이제 기초를 쌓으면, 그래서 그 7번에 기초 쌓기형 벽돌은 이제 소성이 잘 된 벽돌. 소성이 잘 된 벽돌은 바로 잘 구워진 벽돌을 의미하죠. 소성이 잘 된 벽돌 개념이 바로 잘 구워진 벽돌을 의미합니다. 소성이 잘 된 벽돌은, 잘된 벽돌 개념이 바로 잘 구워진 벽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는 내력 부분이죠. 기초 부분이 사실 내력 부분이죠. 그래서 하중을 갖다가 지지 전달해 주는 부분이니까, 내력 부분이니까 압축 강도는 커야 되고 흡수율은 적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력부 힘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죠. 상부의 하중을 지방으로 전달하는 땅속 부분이 기초니까 내력 부분에 해당되니까 압축 강도는 크면서 흡수율은 적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잘 구워진 벽돌 형태가 되어줘야 되겠죠. 간략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기초 쌓기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 때는 먼저 거기에서 밑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기초 만들 때는 먼저 접석 이렇게 표시하는 거 동영상 이 접석 표시가 됩니다. 접석 표시가 되고, 그래서 접석 지정을 하고 나서 접석 지정. 접석은 막 생긴 돌을 접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께를 대략 200mm 20cm 정도 하라는 거죠.
20cm 정도의 전후에 막 생긴 돌이 잡석이거든. 잡석이고, 보통 나비는 대략, 요 폭은, 70에서 90cm 정도 해서, 자, 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잡석, 자, 우리가 미창 콘크리트를 갖다가 탓을 했다. 미창 콘크리트. 조적조에 혹시 할 때는, 이건 철근 콘크리트는 한 5cm 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창 콘크리트 개념을 여기 해요. 거죠? 이게 이제 미창 콘크리트를 하고, 미창 콘크리트 지정, 뭐, 현장에서 뭐, 버린 콘크리트, 밑에 깔았다 해서 미창이라 하죠. 뭐, 요거는 두께 한 3cm 정도, 철근 콩을 5에서 6cm 정도 하는데, 여기는, 조적조 기초니까 미창 콘크리트 지정하고,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제 기초판을 만드는 거죠. 위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기초판을 이렇게 줄기초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초가 이렇게 가는 거죠. 줄기초 형태가 되는 거.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여기 상부에 쭉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기초를 만드는, 이때, 여기 이제 기초판이거든요. 기초판. 기초판이 있을 때, 기초판은, 나비는, 여기 이제 70에서 90cm니까, 자, 양쪽 10cm, 10cm 빼면 됩니다. 여기 이제 10cm 정도 들어오니까, 대략. 그러면, 요거 이제 폭은, 여기서 여기 폭의 개념은, 대략, 그 정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에서 20 빼고, 여기서 20 빼면 됩니다. 양쪽 10cm, 10cm가 되니까, 그럼 50에서 70cm 정도의 기초판 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는, 요거 잡석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20cm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는, 그래서 이렇게 기초판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제, 기초벽을 만든다. 여기 기초, 그 중앙에, 대략 200에서 250mm 정도, 여기 200에서 250, 그래서 20에서 25cm 정도의 기초벽. 기초벽이라고도 하고, 뭐 또는 기초보라고도 합니다. 기초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제 줄기초 개념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통 200mm 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벽돌벽을 쌓는 거예요. 여기다가 벽돌벽을 이렇게 공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줄기초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럼 콘크리트 기초로 하면 이런 유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체하고 뭐 기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 자, 벽체에서 여기 보면 자, 내력벽에 대해서 해놔요.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자, 내력벽이 될 겁니다. 내력벽. 그래서 이제 벽체는, 역학상 보통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럼 내력벽은 힘력자, 힘을 갖다가 하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력벽적인 측면에서는 자, 어떤 제한이 조금 많죠. 그래서 그 1번의 내력벽 높이는 4m 넘지 않아. 그래서 보통 내력벽에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 그래서 높이 제한은 2층 건물의 2층 내력벽 높이가 보통 있습니다. 2층 내력벽 높이. 내력벽 높이는 4m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4m 이하로 일반적으로 넘지 못한다. 이하로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력벽 길이 제한을 두고 있죠. 내력벽은 이 길이 제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길이 제한. 길이 제한을 두는데 이때 길이 제한은 거기 보시면 10m 이하로 하라고 해놨죠. 네. 그래서 10m 이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 길이는 10m를 넘지 못합니다. 그럼 보통 내력벽 길이는 벽의 길이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느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벽의 길이를
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벽이 있을 때 이걸 보통 이 벽체가 있을 때 이 벽체에 이웃하는 벽체, 요 벽체하고 요 벽체가 대림벽이고요. 그러면 이 벽체의 대림벽은 요거하고 여기 대림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벽체는 얘하고 얘가 대림벽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보통 벽의 길이라는 것은 이게 벽의 길이입니다. 이게 각각 하나의 벽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대림벽으로 구획된, 그럼 이어서 이까지가 하나의 벽이 아니고, 여기 이제 대림벽이 있으면, 각각 이것이 다 벽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각각 벽의 길이고. 근데, 이 벽의 길이가 이거 10m를 넘었다.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 8m였다. 이쪽이 8m였고요. 이쪽이 7m. 7m. 자,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5m라 할까요? 5m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6m였다. 가정합시다. 16m였습니다. 16m면 10m를 넘을 수 없거든.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설치해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벽의 길이 10m를 넘을 수가 없으면, 그럼 여기에다가 붙인 기둥을 설치해 주든 아니면 부축벽을 갖다가 설치해 줘야 돼요. 부축벽. 이런 것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각각의 이제 벽의 길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8m 위치에 설치해. 그럼 8m. 여기 이제 벽의 길이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력벽 길이를 산정할 때는 내력벽 길이는 이것이 내력벽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벽이나 또는 부축벽 또는 붙임기둥. 그래서 이 대림벽이나 부축벽, 붙임기둥에 보통 중심간의 거리입니다. 중심간의 거리가 벽의 길이입니다. 각각 이 중심, 싱에서 싱까지 이 거리를 내력벽 길이라고 칭합니다. 내력벽 길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략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림벽에 대해서 이 대림벽은 대림벽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웃닌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웃하는 벽인데 보통 직각으로 이웃하는 일정한 각도로 이웃대리치 보통 직각으로 많이 되죠. 이웃하는 이런 마주보고 있는 두 내력벽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차하는 내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두 개의 벽이 있는데 교차하는 우리가 내력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억하겠습니다. 이 벽이 있다. 이 벽이 있으면 이 A 벽체의 대림벽은 이겁니다. 얘하고 얘가 대림벽이 되는 거예요. A 벽체는 B하고 C가 대림벽 되는 거예요. 대림벽.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있다, 이 벽이 있다 가정하면 이 벽이 있으면 이 벽의 대림벽은 요 벽체하고 요 벽체가 된다. 마주보고 있는 얘들이 아니다. 그래서 요 대림벽을 의미하고 있어. 이웃하고 있어야 돼. 교차하고 있는 벽이 대림벽 개념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력벽 두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 두께는, 보통 위의 표는, 보통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를 따졌을 때 보통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60제곱미터를 넘었을 때는 아래의 내력벽 두께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위의 표하고 아래의 표를 보시면 바닥 면적이 증가되면 최소 기준이 틀려진다는 거죠. 최소 기준이. 그러면 바닥 면적이 60제곱 넘으면
최소 일정 단층 건물이라도 무조건 19cm가 되라는 거고, 그런데 위의 표는 만약에 단층이면서 1층짜리면서 자 건물의 높이가 5m 미만 되고 벽의 길이가 자 거기 8m 미만 되면 최소 기준이 15cm가 될 수 있다. 150mm잖아요. 그래서 내력벽의 최소 두께는 바로 1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도의 최소 기준은 그걸 기준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자, 이 측면을 기억하자. 그럼 벽의 두께는 이 내력벽 두께, 이 내력벽 두께의 자, 이 결정 요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표에서 응용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자, 이런 거. 첫째,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준다.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m 미만이야. 건축물 높이가 5m 이상이야. 그 다음에 자, 뭐 11m 이상이냐에 따라서 벽 두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벽의 두께는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벽의 길이가 8m 미만이야, 8m 이상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단층 건물이라도 8m 미만일 때는 15cm 이상이 해주면 되는데 8m 이상 되면 19cm 이상이 돼야 되거든. 그럼 벽의 길이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층별이 영향 주죠. 1층이야, 2층이야가 영향 주네. 층별이 영향을 주는 요소고, 그 다음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영향을 줍니다. 내력벽으로 자 둘러싸인 이 바닥 면적 개념이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일반 구조 기준에서 이 요소 법령 기준에서는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 요소에 속합니다. 내력벽 두께 영향을 미치는 요소단 측면 보시면서 뭐 추가적으로 거기 내력벽 두께는 자 벽 높이도 영향을 주죠. 벽의 높이. 그래서 벽돌일 때는 20분의 1 이상이고 벽돌일 때는 블록일 때는 16분의 1 이상이 벽의 높이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요 법령 기준상 여기 기준이 되고요. 오늘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줄 수 있죠. 벽 두께가 벽의 높이가 영향인데 보통 벽돌 조일 때는 20분의 1 이상이요. 벽 높이 20분의 1 이상 벽 두께 유지하고 블록 조일 때는 16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요소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 높이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벽의 길이도 생각하고, 층수 1층에 2층에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내부 들어서 바닥 면적도 고려하고, 벽의 높이도 고려해서 벽의 두께는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통 일정 두께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내력벽 두께는 마감 두께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력벽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토합을 받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토합을 받는 벽은 제거 제한이 옵니다. 먼저 이 토합을 받는 벽체는 자 구조 제한이 옵니다. 벽은 이 구조 제한이 오게 됩니다. 구조 제한. 조적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제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제한이 오는데 원칙은 조적조는 안 돼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돼요. 조적조는 안 됩니다. 조적조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경미하면 가능합니다. 경미한 경우 토합을 받는 높이가 경미할 때 2.5m 이하일 때 2.5m 이하게 되면 어때는 벽돌조는 할 수 있어요. 블록조는 안 되지만 벽돌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조 제한이 오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 제한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런 구조 제한이 오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이 옵니다.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인데 이 바닥 면적 제한은 기본적으로 80제곱미터죠. 예.
내륙벽으로 들어오면 8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겁니다. 내륙벽으로 둘러싼 이 면적. 이 면적이 아무리 넓어도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바닥 면적 제한이 온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칸막이 벽은 일반적으로 최소 두께, 칸막이 벽은 비내력벽이죠. 그래서 칸막이 벽의 최소 두께는 9cm 이상으로 하고, 근데, 직상층에 이제 칸막이 벽이 설치됐거나 중요 구조물이 설치됐다. 그럼 그럴 때는 보통 19cm 이상으로 보통 설계합니다. 그럼 칸막이 벽은 보통 작용되는 하중이 작용되면 칸막이 벽이 두꺼워져야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테두리보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두리보가 설치되면 위에 하중이나 칸막이 벽이 설치되더라도 그럴 경우는 19cm 이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벽체 형식이나 공간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